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정말 깊이 파헤쳐 볼 주제, 바로 아폴로믹스, 티커 심볼 APLM입니다. 이게 최근에 나스닥에서요, 하루 만에 주가가 무려 64%나 폭등하면서 시장에 엄청난 주목을 받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대단한 상승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회사가 동시에 나스닥으로부터 셜 컴퍼니,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기업 아니냐, 이런 판단을 받아서 상장 폐지 경고까지 받은 상태라는 겁니다. 네네, 그게 참 아이러니한 지점이죠. 시장에서는 막 뜨겁게 반응하는데 규제 당국은 싸늘한 경고를 보내고 있고, 이 극명한 온도 차이, 이게 바로 오늘 저희가 풀어봐야 할 아폴로믹스의 핵심적인 뭐랄까 퍼즐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정말 양극단에 있는 상황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한쪽에서는 이 회사가 가진 속신 신약, 특히 항암제 파이프라인의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이 막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 이 회사가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긴 한 거냐, 이러면서 기업의 어떤 존속 가능성 자체에 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제공해 주신 여러 자료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아폴로믹스를 둘러싼 이 복잡한 그림을 조금이라도 더 명확하게 그려보려고 합니다. 뭐 최근 재무 상황이나 유동성 문제는 어떤지, 그리고 핵심 파이프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항암 신약들, 지금 개발이 어디까지 왔고 또 그 의미는 뭔지,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변수가 될 텐데요. 이 쉘 컴퍼니 지정 이슈하고 또 여기에 맞서서 회사가 나스닥에 항소한 과정까지, 그러니까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인들과 또 정말 치명적일 수 있는 위험 요인들, 이 양쪽을 좀 하나하나 균형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그냥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이 현상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뒤에 숨어있는 본질적인 요인들이 뭔지, 그걸 파헤쳐서 여러분께서 아폴로믹스라는 기업의 현재 위치,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정보에 기반한 어떤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데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것, 그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아폴로믹스 심층 분석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시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건 아무래도 주가 아니겠습니까? 2025년 10월 16일이었죠. 주가가 31.98달러로 마감하면서 이게 하루 만에 64%나 급등했어요.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요. 네, 보통 일이 아니죠. 64%면. 그렇죠. 이 엄청난 상승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일단 아폴로믹스라는 회사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회사인지 그걸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종류의 신약을 개발하는 곳인가요? 아폴로믹스는요, 일단 임상 단계에 있는 바이오 제약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개발 중인 약들이 대부분이라는 뜻이고요. 주력 분야는 항암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좀 특별한데요. 기존 치료법이 잘 듣지 않거나 혹은 치료했다가 다시 재발한 암, 그러니까 치료 저항성을 보이는 소위 말하는 난치성 암 정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난치성 암이요. 네. 이걸 위해서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암세포에만 있는 어떤 특정 성장 신호, 그걸 딱 차단하는 표적 치료제 개발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 몸에 면역 체계가 있잖아요. 이 면역 체계를 이용해서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면역 항암제 관련 접근 방식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두 가지 방식을 같이 써보는 병용하는 전략도 쓰고 있고요. 그렇군요. 표적 치료랑 면역 항암, 특히 치료가 어려운 암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개발 중인 신약 후보 물질들, 그러니까 그 파이프라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게 중요하죠.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 또 회사나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후보 물질은 단연 베브렐티닙입니다. 개발명으로는 APL-101이라고 불리고요. 베브렐티닙? 네, 이 약물은 MET라는 특정 유전자의 변이가 있거나 혹은 이 유전자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발현되는 그런 여러 종류의 고형암을 표적으로 합니다. 이 MET라는 경로는 암세포가 자라고 또 살아남고 다른 데로 퍼져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제약사들이 이 MET를 타겟으로 하는 약을 개발하려고 경쟁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MET 유전자 변이, 그게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 이 유전자가 암이랑 관련해서 중요한 거죠? 아, 네.
그 MET 유전자는요, 원래는 우리 몸에서 정상적인 세포가 자라고 또 조직이 다쳤을 때 재생하는 데 관여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예요. 꼭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유전자에 어떤 특정 변이가 생기거나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너무 많이 발현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딱 처지면 암세포가 아주 그냥 무분별하게 증식하고 또 다른 장기로 막 퍼져나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아하, 스위치 같은 거군요. 그렇죠. 일종의 성장 촉진 스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폐암 중에서도 비소세포 폐암, NSCLC라는 종류가 있는데 이 환자들의 일부에서 이런 MET 유전자 이상이 발견되거든요. 베브렐티닙은 바로 이 비정상적인 MET 신호 전달을 딱 차단해서 암세포를 억제하는 그런 기전의 표적 치료제인 겁니다. 그렇군요. 그 비정상적인 스위치를 꺼버리는 약이다. 그런데 이 베브렐티닙이 중국에서는 이미 승인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의미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폴로맥스 입장에서는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중국에서는요, 그 MET 유전자 변이 중에서도 엑손 14 스키핑이라는 아주 특정 유형의 변이가 있어요. 이 변이를 가진 비소세포 폐암 환자들의 치료제로 이미 시판 허가를 받았습니다. 엑선 포텐 스키핑이요? 네, 이게 전체 지소세포 폐암 환자 중에서 보면 한 3%에서 4% 정도에서 발견되는 비교적 드문 변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변이가 있으면 암이 좀 더 공격적인 경향을 보이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특정 환자군에게는 정말 효과적인 치료 옵션이 하나 더 생긴 셈이죠. 비록 특정 변이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임상 개발 단계에 있던 약물이 실제로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는 건 그 약물의 잠재적인 효능과 안전성을 어느 정도 입증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건 정말 상당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승인, 확실히 이건 의미가 있네요. 단순한 임상 데이터 발표와는 또 차원이 다른 이야기니까요. 그렇죠. 실제 환자에게 쓰일 수 있게 된 거니까요. 하지만 이게 중국, 그리고 특정 폐암에 국한된 거라면 다른 지역, 예를 들어 미국이나 유럽, 혹은 다른 종류의 암으로 확장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아까 그 스파타 임상시험 결과가 긍정적이었다는 언급도 있었는데요.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바로 그 부분에 이제 베브렐티닙의 추가적인 잠재력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스파타 1, 2상 시험의 예비 데이터가 있었는데요. 이 연구는 뭐냐면 MET 유전자에 이상이 있는 다양한 종류의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비소세포 폐암뿐만 아니라 다른 암들도 포함해서요. 여기서 베브렐티닙의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하는 중인데 최근에 공개된 그 예비 결과를 보니까 비소세포 폐암 환자군 외에도 예를 들면 뇌종양의 일종인 교모세포종 환자군, 또 간세포암 환자군, 췌장암 환자군 같은 다른 여러 암종의 환자들, 이걸 이제 코호르트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다른 암 환자 코호르트에서도 베브렐티닙이 종양 크기를 줄이는 것 같은 그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와, 폐암뿐만 아니라 뇌종양, 간암, 췌장암에서도요? 네, 물론 이게 아직은 초기 단계의 예비 데이터이고요. 환자 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좀 더 대규모 연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베브렐티닙이 애초에 타겟했던 특정 폐암을 넘어서 더 넓은 범위의 MET 관련 암 치료에 사용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잠재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베브렐티닙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군요. 어쩌면 최근에 그 주가 급등도 이 베브렐티닙의 확장 가능성, 이 잠재력에 대한 시장의 재평가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신약 개발, 특히 항암제 분야에서는 이런 임상 데이터 발표 하나하나가 주가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에스파타 임상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해석되면서 베브렐티닙의 가치가 생각보다 더 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퍼졌고 이게 투자 심리를 자극했을 수 있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폴로믹스의 현재 상황은 이것만으로는 다 설명하기 어려운 다른 복잡한 요인들이 좀 얽혀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요인들도 봐야겠죠. 그럼 다른 파이프라인 상황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베브렐티닙이 가장 중요해 보이긴 하지만 이것만 있는 건 아닐 테니까요. 또 어떤 후보 물질들이 있나요? 네, 또 다른 주요 후보 물질로는
우프로레셀란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개발명은 APL-106이고요. 이 약물은 재발했거나 혹은 기존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AML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 중입니다. 아, 이번엔 백혈병이군요. 네, 이건 작용 기전이 베브렐티닉과는 좀 다릅니다. 상당히 독특한데요. 이셀렉틴 기량제라고 불립니다. 이셀렉틴 기량제. 그건 또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 건가요? 백혈병 치료에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이셀렉틴이라는 건요, 우리 혈관 안쪽 벽세포 표면에 있는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백혈병 세포가 이 이셀렉틴에 딱 달라붙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붙어서 혈관 밖으로 나가서 특히 골수 같은 곳에 숨어들거나 이동하는 것을 이 이셀렉틴이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아, 백혈병 세포가 숨는 걸 도와준다. 그렇죠. 일종의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골수 같은 안전한 곳에 숨어있는 백혈병 세포들은 우리가 쓰는 항암 화학요법에도 잘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나중에 재발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우프로레셀라는 바로 이 이셀렉틴과 백혈병 세포가 달라붙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딱 차단해서요. 그렇게 되면 백혈병 세포가 안전한 피난처에 숨지 못하게 되고 항암제의 공격에 더 잘 노출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존 항암제와 같이 썼을 때 치료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기전입니다. 오, 상당히 흥미로운 접근 방식인데요. 백혈병 세포의 피난처를 없애버린다. 이것도 성공하면 정말 좋겠는데 그런데 이 우프로레슬란 관련해서는 좀 아쉬운 소식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 우프로레셀란의 경우 중국에서 재발했거나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AML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3상 가교 임상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임상에서 목표로 했던 치료 효과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3상에서 실패요. 네. 이 가교 임상이라는 게 보통 다른 지역, 예를 들어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미 수행된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특정 지역, 여기서는 중국이죠. 중국에서의 승인을 얻기 위해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임상인데 여기서 효과 입증에 실패했다는 것은 이 우프로레셀란 파이프라인의 향후 상업화 일정이나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상당히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모든 파이프라인이 다 순조롭게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외에도 APL-102라고 하는 c-KIT PDGFR 억제제나 APL-501이라는 SIRP 알파 항체 같은 조금 더 초기 단계에 있는 파이프라인들도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베브렐티닙의 잠재적 성공 가능성과 또 우프로레셀란이 좌절이 이렇게 교차하고 있네요. 역시 신약 개발의 길이라는 게 참 험난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정말 그렇죠. 성공 확률보다는 실패 확률이 훨씬 높은 분야니까요. 이런 혁신적인 연구 개발에는 당연히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텐데요. 특히 임상 3상 같은 후기 단계로 갈수록 그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 아폴로믹스의 재무 상태, 그러니까 자금 사정은 좀 어떤가요? 이 험난한 길을 계속 걸어갈 체력이 있는 회사인가요? 그게 정말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바이오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죠. 2024년 말 기준으로 아폴로믹스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이 약 980만 달러였습니다. 980만 달러요. 1000만 달러가 채 안 되는군요. 네, 임상시험 하나 진행하는데도 수천만, 혹은 수억 달러가 들기도 하는 걸 생각하면 이건 결코 넉넉하다고 볼 수 없는 규모입니다. 오히려 매우 빠듯한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다음 분기 운용도 장담하기 어려운 수준 아닌가요? 이걸로 어떻게 다음 단계의 임상들을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네. 그래서 자금 확보가 정말 절실한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최근에 어떤 돌파구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로넥스피라는 중국 제약사와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어요. 아, 파트너십이요? 네. 이 계약은 뭐냐면 아폴로믹스에 베브렐틴 입하고 이 로넥스피라는 회사가 개발 중인 EGFR 억제제라는 다른 종류의 표적 항암제가 있거든요. 이 두 약물을 함께 사용하는 병용요법을 개발하고 또 나중에 상업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통해서 아폴로믹스가 계약금 형태로 1000만 달러의 선급금을 확보했습니다. 파트너십으로 1000만 달러 확보.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이군요. 이게 980만 달러에서 1980만 달러 정도로 늘어난 거니까요. 네, 그렇죠. 일단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는 넘겼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왜 하필 그 EGFR 억제제와의 병용요법일까요?
단순히 자금 확보 외에 뭔가 다른 전략적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임상적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일부 암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MET 경로와 이 EGFR 경로가 동시에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한쪽 경로를 약으로 억제했을 때 다른 쪽 경로가 대신 활성화되면서 치료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따라서 이 두 경로를 동시에 차단하는 병용요법은 각각의 약을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 더 강력한 항암 효과를 내거나 혹은 치료 저항성이 생기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론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아, 암세포가 도망갈 길을 양쪽에서 막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돈이 급해서 맺은 계약이라기보다는 베브렐티닙의 치료 영역을 넓히고 가치를 높이려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으로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너십으로 확보한 자금 외에도 회사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내 직원들 일부를 해고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회사의 자발적인 청산 가능성에 대해서 주주 투표를 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한 적도 있어요. 회사 청산 투표요? 그건 좀 충격적인데요? 네, 저도 좀 놀랐는데요. 이게 아마도 운영 구조를 최대한 슬림하게 만들어서 현금이 소모되는 속도를 늦추려는 어찌 보면 좀 절박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서 확보된 자금으로 2026년 1분기까지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까지의 운영자금 확보. 그 자체는 다행입니다만 그 이후는 또다시 불투명한 것 아닌가요? 후기 임상 비용이나 혹시라도 승인받게 되면 상업화 준비 비용 같은 걸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죠. 게다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보다 어쩌면 더 크고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재무적인 불확실성도 물론 계속 안고 가야 하는 문제지만 지금 아폴로믹스가 직면한 가장 즉각적이고 어쩌면 가장 심각한 위협은 바로 나스닥 상장 유지 문제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나스닥으로부터 공개 쉘, 즉 껍데기 회사로 간주되어서 상장 폐지 가능성을 통보받았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현재 아폴로맥스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쉘 컴퍼니. 아까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회사라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고 나스닥은 왜 그래도 임상시험도 열심히 하고 있고 파트너십도 맺은 아폴로믹스를 쉘 컴퍼니라고 판단했을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네, 그 쉘 컴퍼니라는 건 말 그대로 껍데기 회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인 사업 운영이나 변변한 자산 없이 그냥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보통 지칭하죠. 나스닥 상장 규정에는요, 상장된 회사가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사업 운영, substantive operations를 영위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걸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고 보는 거죠. 나스닥의 상장 자격 심사팀 리스팅 퀄리피케이션 스태스라는 곳에서 아폴로믹스가 제출한 여러 자료들 그리고 회사의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해 본 결과 이 실질적 사업 운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1차적으로 판단을 내린 겁니다. 실질적 사업 운영. 네. 나스닥이 그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상세하게 공개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추측을 해보자면 아마도 아직 상업화된 제품이 없어서 꾸준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주된 활동이 외부 자금 조달에 의존하는 연구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 또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 규모나 자산 구조 같은 것들이 나스닥이 요구하는 실질적 사업의 기준에는 좀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임상시험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실질적인 사업 활동 아닌가요? 특히 임상 단계 바이오 기업에게는 그게 핵심 사업일 텐데요. 이걸 인정받지 못한다는 건 좀 가혹한 잣대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좀 의아하긴 한데요. 근데 나스닥 규정 자체가 좀 복잡하고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구 개발 활동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뿐만 아니라 회사의 재무 상태, 예를 들어 자본 잠식 여부라든지 보유 자산의 규모, 경영진의 활동 내역, 그리고 향후 사업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폴로믹스의 현재 상황이 나스닥이 정해놓은 상장 유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일단 1차적으로 판단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회사 측에서는 이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했겠군요. 현재 상황은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항소했다고 하셨죠? 네, 당연히 회사 측은 나스닥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활발하게 신약 개발이라는 본질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베브렐틴입의 중국 승인이나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임상 시험들, 또 최근 론엑스피와의 파트너십 체결 같은 것들이 이를 명백히 증명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의 그 결정에 불복해서 공식적으로 항소 절차를 완료했고요. 현재는 나스닥 내부에 있는 상장심의위원회 히어링스 패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장심의위원회요? 네, 이 위원회에서 회사 측의 주장과 나스닥 심사팀의 의견을 모두 듣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 회사 측에 손을 들어주면 상장 유지가 결정되는 거고요. 반대로 심사팀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면 상장 폐지가 확정될 수도 있는 정말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 나스닥 문제와는 별개로 케이맨 제도 법원에서 소수의 투자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산 소송을 제기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소송도 있었군요. 네, 이게 아마 회사의 경영 상태나 정보 공개의 투명성 같은 것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다행히 이 건은 최근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서 추가적인 법적 절차는 이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그 소송 리스크 하나는 일단 해소된 셈이지만 어쨌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키우고 또 주가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나스닥 상장심의위원회의 항소 결과네요.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최악의 경우 항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상장 폐지가 최종 결정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 항소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사실 사안의 복잡성이나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좀 달라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짧게는 몇 주가 걸릴 수도 있고 길게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인데요. 만약에 정말 최악의 경우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가 결정된다면 그때부터는 나스닥 시장에서는 더 이상 아폴로믹스 주식을 사고 팔 수가 없게 됩니다. 거래 정지 같은 건가요? 그렇죠. 나스닥에서는 상장이 폐지되는 거죠. 보통은 그 후에 장외시장, OTC 마켓, 핑크시트 같은 곳으로 옮겨가서 거래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외시장은 나스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래량이 급감하고 정보 접근성도 떨어지고 당연히 주가도 폭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고 싶어도 팔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유동성 제한, 사실상 투자 원금의 대부분을 회수하기 어려워지는 거의 전액 손실에 가까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쉘컴퍼니 지정과 상장 폐지 리스크가 그토록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입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아찔하네요. 혁신 신약이라는 엄청난 잠재력과 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상장 폐지라는 극단적인 위험. 정말 뭐랄까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네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아폴로믹스에 대한 투자, 이건 도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기회와 위험의 양극단이 너무나 명확하게 공존하고 있는 그야말로 모 아니면 도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죠. 먼저 기회 측면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아폴로믹스가 도전하고 있는 이 항암제 시장, 특히 표적치료제나 면역항암제 같은 분야는 고령화 추세나 의학기술 발전 덕분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특히 베브렐틴입이 타겟하는 그 MET 변이암의 경우 여전히 효과적인 치료제가 부족해서 미충족 의료 수요, 언매트 메디컬 니즈가 높은 영역입니다. 따라서 만약 베브렐틴입이 여기서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고 성공적으로 상업화된다면 정말 연매출 수억 달러 이상의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될 잠재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이미 거둔 성공 경험이나 최근 스파르타 임상에서 보여준 다른 암종으로의 확장 가능성 데이터는 이러한 기대감을 뒷받침하는 긍정적인 근거가 되고요. 또 라온엑스피와의 파트너십 체결 역시 일단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 요인들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또 잘못될 경우 정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신약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위험들, 예를 들어 임상시험에 실패할 가능성, 예상보다 개발 기간이 훨씬 길어지는 문제, 또 까다로운 규제 당국의 승인 장벽을 넘어야 하는 어려움, 그리고 이 모든 지난한 과정을 뒷받침할 막대한 자금을 계속해서 조달해야 하는 부담감, 이런 것들은 사실 모든 임상 단계 바이오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숙제입니다. 그런데 아폴로믹스는 여기에 더해서 회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나스닥 상장 폐지라는 아주 특수하고도 매우 심각한 위험까지 추가로 안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우프로레셀란의 임상 실패 소식은 이런 파이프라인 리스크가 그냥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고요. 재무적인 압박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바이오텍 투자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위험에다가 상장 폐지라는 그야말로 초특급 폭탄까지 하나 더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네, 정확합니다. 위험의 레벨이 한 차원 더 높다고 봐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그렇게 64%나 급등한 현상은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시장 참여자들은 이 엄청난 위험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게 참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뭐 정답은 없겠지만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일부 투자자들이 나스닥 항소 결과에 대해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아폴로믹스가 결국 승리해서 상장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베팅하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만약 상장 폐지라는 최악의 리스크만 해소된다면 그동안 억눌려왔던 베브렐티닙의 가치가 제대로 재평가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한 것이죠. 둘째는 말씀드린 라운엑스표와의 파트너십 체결 소식이나 SPRTA 임상 데이터 발표 같은 최근에 나온 비교적 긍정적인 뉴스들이 단기적인 투자 심리를 강하게 자극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뭔가 좋은 소식이 나오긴 했으니까요. 셋째는 기술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고 생각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었거나 혹은 이전에 주가 하락에 베팅했던 공매도 포지션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다시 사들이면서 숏 스퀴즈, 주가 상승을 부추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최근의 급등세가 아폴로믹스가 처한 그 근본적인 위험 요인들, 특히 나스닥 상장 폐지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시킨 결과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전히 그 문제는 진행 중이거든요. 따라서 현재의 주가 수준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오늘 논의를 정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정말 깊이 파헤쳐본 아폴로믹스. 한편으로는 중국에서 이미 성과를 보였고 또 다른 암으로의 확장 가능성까지 보여준 베브렐티닙이라는 아주 유망한 항암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어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스닥으로부터 쉘 컴퍼니로 지정되어서 상장 폐지라는 기업의 존립 기반 자체를 위협받는 정말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극단적인 사례라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폴로믹스에 대한 투자 결정은 정말이지 여러분 각자의 투자 성향이나 목표,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능력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일반적인 투자 결정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죠. 몇 가지 관점에서 좀 접근 방식을 제안해 본다면요. 만약 여러분께서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의향이 있고 또 그에 상응하는 아주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매우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시라면 아폴로맥스가 가진 항암 파이프라인의 미래 가치, 특히 베브렐티닙의 성공 가능성과 더불어 나스닥 상장 유지 가능성에 한번 베팅을 해보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극히 일부로 제한하는 소액 분산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최악의 시나리오, 즉 상장 폐지로 인해서 투자금 전액을 날릴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또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사실상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에 가까운 접근 방식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에 있어서 안정성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투자를 결정하시는 보수적인 성향의 투자자시라면 현재 아폴로맥스를
둘러싸고 있는 이 극심한 불확실성은 투자를 결정하기에는 너무 높다고 판단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나스닥 항소 결과라는 가장 큰 변수가 어떻게 될지 아직 아무도 모르고요. 설령 운 좋게 상장을 유지하게 되더라도 그 이후에 회사가 지속적으로 운영 자금을 제대로 확보하고 또 핵심 파이프라인 개발을 성공적으로 끝까지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핵심적인 불확실성들이 좀 명확하게 해소될 때까지는 일단 투자를 보류하고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좀 더 지켜보는 그런 보수적인 관망 자세가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결국 아폴로믹스의 단기적인 운명은 전적으로 나스닥 항소 결과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인 성패는 핵심 파이프라인인 베브렐 티닙의 임상적 성공 여부와 실제 상업화 가능성,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할 지속 가능한 자금 조달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항소 결과 공시나 추가적인 임상 데이터 발표, 그리고 자금 조달 관련 뉴스들을 정말 면밀하게 추적,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정말 명쾌한 분석과 균형 잡힌 제언 감사드립니다. 듣고 보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아폴로믹스 사례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활발하게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고 또 외부 유망기업과 수백만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까지 맺으면서 혁신 신약 개발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기업이 단지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다는 그 이유만으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린 이 상황. 이것은 혹시 아직 매출이 발생하기 전 단계인 임상 단계에 있는 바이오 기업의 가치를 우리 시장과 규제 당국이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나스닥이 이번 결정과 또 그 최종 결과가 앞으로 아폴로믹스와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수많은 다른 임상 단계 바이오 기업들의 자금 조달 환경이나 상장 유지 전략, 그리고 나아가 시장에서의 평가에 어떤 중요한 선례를 남기게 될지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